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임희향입니다. 정기윤 수호사님과 한민석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시청자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외에도 정력이란 게 있더라고요. 정력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 지역은 많이 들어봤어도 정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정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역이란 무엇인지 부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류의 태고적 황금 시절에 이제 뿌리 문화 신교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역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제 변화 법칙에 따라서 이제 우주의 목적과 동서 통일 문화의 어떤 길을 밝혀주는 건데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면은 천지 만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 간다는 뜻이에요. 바뀔 역자니까. 그러면서 무궁한 변화와 생성을 뜻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상제님께서도 이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12지지 무령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 시대의 도술이니 선경 세계를 건설할 때 크게 쓸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불어 말씀하신 게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니 주역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기본 법칙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량의 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게 이름이량집이도인데요. 역도는 바로 이런 우주 변화의 길이고 역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의 법칙을 이제 밝힌 거고 그래서 이제 1871년 신민년에 동방땅 조선에 강세하신 인간과 만물을 이제 통치하신 하나님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 다시 하셨는데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 또 그 종통을 이으신 태모 고수부님은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다. 살 길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말씀들의 핵심은 그 생명의 근본 자리는 물론이고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이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역철학이 밝혀주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9년 동안 펼치신 천지고사의 정신, 그다음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까지도 동양의 역철학에 다 들으시는 게 마스터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뿌리 종교인 신교에서 인류 문화와 사상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역철학도 마찬가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역은 크게 주역과 정역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주역과 정역의 그 뿌리는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그 황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환역이라고 하는데 그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그 황국시대 때 환인천재께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천부경, 그 천부경에 이제 모든 만유의 그 생성과 변화 이치가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천부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환역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 환역은 하늘을 채로하고 땅을 용으로 하는 용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밝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주역과 정역의 그 뿌리가 되었던 아주 태고 시절에 그런 깊은 철학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배달 시대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그 태오복희시라는 분, 그 배달의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드님이신 태오복희시께서 이제 그 천부경을 환하게 이렇게 도통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백두산에 가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탁 지내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되었던 하도를 계시를 받거든요. 하도 이 대자연의 그 창조의 설계도. 그래서 이 하도를 근거로 해서 이 태우복희시께서 8괴를 처음 창안을 하십니다. 8괴. 그래서 우리는 복희8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우복희시께서 이 8괴의 논리를 처음으로 이렇게 괴상 논리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대자연의 변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태오복희시란 분이 실제 이런 그 철학과 사상의 문명의 그 시조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응수조종 태오복, 하사도인 다불과 마땅히 이 문명의 시조는 태오복희시인데 어찌해서 부처 타령이나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한 2,500년을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중국 하은주 주나라의 이제 문왕이라는 분이 이제 다시 그것을 복희팔계를 실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괴상 논리로 문왕팔계를 다시 또 그립니다. 문왕팔계.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많은 후학들이 그것을 덧붙이고 연구하고 마침내 공자님 때에 와서 이것이 집대성이 되어서 이제 주역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주나라 문왕이 이제 펼친 그것을 공자님이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역은 역인데 주역이다. 이렇게 하죠. 이게 주역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역에서도 뭔가 주역 변화의 어떤 이상, 뭐 요즘 말로 막 포스트 주역, 뭐 어떤 주역의 이상을 이루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세상에 내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19세기의 김일부 대성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열으셔갖고 세상에 발표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역은 이제 이 괴상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공간 변화, 그리고 자연의 변화 속에서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 그다음에 문명을 해석하고 이런 방식으로 주역이 펼쳐지고, 정력은 이제 하도낙서의 수상 원리, 숫자를 가지고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우리 한국의 정말 고유한 그런 철학 체계죠. 그래서 이제 역은 주역과 정력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이 대우주의 시공간의 변화 법칙을 밝힌 정말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도서관에 주역에 관련된 책들이 수두룩하고 뭐 검색창에 그 두 글자만 쳐도 잔뜩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는데, 근데 정역을 자칫 주역에 대한 수많은 해설서 중에 하나로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절대 아닌 거고, 그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다양한 주역과를 이제 종결짓는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께서 주역의 핵심을 이제 추출하신 다음에 재구성을 해가지고 주역의 본질을 새로운 성격으로 규정을 한 게 이제 정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을 이제 정의한다면 바로잡은 주역이다, 바로잡힌 주역이다 보시면 되죠. 삐딱했던 걸 이제 교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올바른 주역이다. 그래서 정역이고, 주역을 바로잡았다는 뜻을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제 정역과 주역을 이제 결정적으로 구분을 지으시면서 정역 대역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초처 지역과 레레 지역이 소이작야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처 지역은 주역으로 대표되는 선천역을 말하는 거고, 레레 지역은 이제 정역 후천역인 거죠. 그래서 그 정역을 통해서 전통 주역학의 주제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모럴이나 문화의 양상도 이제 새롭게 사고해야 된다. 이제 전혀 판이 다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판도가 다른 것처럼, 기존을 꿈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이제 정역의 판도로 와서는 주역을 추억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의 어떤 일가를 하신 게 있고, 그래서 정역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한 권의 책이 이제 세상에 출간된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김일부 대성사께서 과거의 복희역, 아까 말씀하신 문학력에 숨겨진 어떤 대립, 갈등, 모순 같은 것들을 극복을 한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정역 팔계를 완성을 해가지고 인류사가 새로운 지평으로, 이제 인류 정신사가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정역은 인류의 미래를 어떤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완수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상적 의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지의 가을이 오는 이치를 밝힌 역이 정역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정역을 밝힌 김일부 대성사의 생애를 알아본다면 정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의 삶을 보면 또 두 손이 모아져요. 이렇게 엄청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 19세기라고 하면 그 놀라우신 분들이 또 한꺼번에 대거 쏟아지는 시기였기도 하고, 되게 또 질풍노도의 어떤 격동기인데, 우주 신비의 전 면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예시하고 대개벽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성자들이 한반도에 대거 출현한 시기도 시기거니와 이 동방 간방에 집중포화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정역을 지은 김일부 대성사님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 최순 대신사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선후천 우주 신비의 암호해독, 그 다음에 종교적 구원에 도전해서 일단에 매듭을 딱 지어버립니다. 그 19세기에 이미. 그래서 두 분이 선천의 역철학하고
종교의 새로운 차원의 방향 제시를 딱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키워드가 정역과 동학인 거죠. 동학과 정역. 그래서 이분들이 예고한 대로 인류 묘명사가 새 시대를 여는 개벽문화의 보편 사상으로 이렇게 도도하게 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그 두 맥을 통합해서 출현한 증사도 지수를 모른다고 하면 이제 그 한민족과 인류의 구원이랄지 그 철학에 대해서 논할 자격조차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 김일부 대성사의 삶을 이제 짚어볼 자격이 되는 건데 자 일부 김항 대성사께서는 최순 대신사보다 이제 2살이 어립니다. 2년 뒤에 이제 충남 논산군의 양촌면 남산에서 탄생하시는데 이 선생님의 풍모가 이 학체였어요. 날아가는 학의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꽃미남 느낌이 좀 나는데 손이 무릎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팔이 길면 뭐 인자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후학들이 남긴 글이나 뭐 전해지는 이런 말들 들어보면 일부 선생님의 인격이 굉장히 고결하고 고매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서 우주 대도의 신비경을 밑바닥까지 환히 통과를 한 다음에 우주변의 형기를 한 손에 쥐고 막 그렇게 흔들었던 길이 남을 성인이라고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선생님께서는 오행을 바탕에 둔 이제 순수한 자연음이 있어요. 음아 어이우라고는 오음을 노래하고 춤추는 영가무도로 영혼과 몸을 고도로 단련했다는 거죠. 이게 그 수련하시는 모습 보면 되게 그러니까 좋게 보면 멋진데 삐딱해 보면 저 뭐야 저 맑은 날에 비가 오려나 그런 싶은 그런 춤 사이로 혼자 이렇게 무아지경에서 영감무도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구도의 외로운 길을 불고가사를 할 정도로 일념으로 혈심으로 정진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양에서 난세를 피해가지고 논산에 내려 응거 중이셨던 연담 이운규 선생님을 이제 스승으로 삼고 구도의 방향 제시를 받습니다. 화두를 봤는데 그때부터 그 36살 때부터 서경과 역경을 새로운 도적 차원에서 공부하기를 시작하신 게 이제 김일부 대성사의 어떤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님께서도 그 사람을 가르칠 적에는 스승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 김일부 대성사도 이운규라는 그 스승님을 만나서 그 올바른 공부의 길을 들어선 것이군요. 네, 그런데 이운규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 이분은 참 이제 중요한 분이고 이제 김일부 대성사의 어떤 그 학문 고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방향과 열쇠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요. 김일부 대성사는 이제 논산 옛날에 연산이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유학자의 집안이죠. 그래서 연담 이용규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 35살까지는 이제 뭐 예학, 문장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학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연담 이용규 선생이 이 논산에 낙향을 해서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이게 명망이 있었던 분이라서 이제 옆 동네로 이사를 오셨으니까 이제 김일부 대성사께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쭙고 묻고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36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이용규 선생은 연담 이용규 선생. 네. 그리고 뭐 본관은 전주고 뭐 본명은 수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이시 그러니까 왕가의 이제 그 후손이죠. 55세 때 이제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런 어떤 유교적 소양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관직도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흥선대원군과도 아주 친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나라의 국운이 이제 쇠퇴했다. 다 됐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서 이제 충청도 연산으로 이렇게 낙향을 해서 은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이제 이분의 스승은 이제 이석우라는 분인데요.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런 학자들과 함께 한학의 대가로 불리던 이 이석우 선생의 학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천문, 역산, 또 역학 그다음에 시문, 뭐 관상, 뭐 술수 이런 것까지 아주 폭넓게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명망이 높았던 그런 분이 이제 연담 이운규 선생입니다.
네, 뭐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뭐 등등 이런 분들은 조선 시대에 그 실학파로 유명한 분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학문을 했던 그 이서구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았다면 학식이 대단한 분이었겠어요. 이 연담 선생은 이 역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부 대성사가 이제 연담 이윤구 선생을 찾아가서 배움을 청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연담 선생은 김일부 선생한테 이제 서경과 주역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경은 육아의 경전 중에서 역사책이죠. 서경은. 그다음에 주역은 이제 동양의 우주관을, 역철학을 공부하는 게 주역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경 중에서도 역법이 성립하는 그 대목을 주의 깊게 읽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그 우주관인 주역도 공부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의 역사를 이렇게 서경을 통해서 보면 뭔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어떤 우주관이 있다는 것을 이 연담 선생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한테 그것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서경과 주역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뭘 발견하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답습해오던 그런 주역 사상과 차별화된 새로운 이런 선천과 후천이 바뀐다는 이런 새로운 우주관을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연담 선생이 이제 김일부 제자한테 격려를 하죠. 그대는 쇠잔에 가는 공자의 도를 이어 장차 크게 천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격려를 받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를 한 수 전해주면서 공부하는 화두로 이렇게 삼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관담은 막여수요, 호덕은 의인행이라. 그 맑음을 보는 것은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은 인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영동 천시머라니 권군 심차진하송. 그 천시머리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표상이니까 그대는 이것을 깊이 연구를 하소. 이 시를 남겨놓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전라도로 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김일부 선생은 그때부터 이제 36세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19년 동안 아까 그 영감무도 이런 걸 하면서 또 그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 있죠. 관촉사. 저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가면 정말 그 부처님의 그 기운이 이게 품이 정말 아늑하고 한데 거기서 늘 기도를 하면서 19년 동안 공부를 연구를 해서 마침내 정력이라는 새로운 진리 세계를 이렇게 발견해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관촉사를 찾아가서 그 미륵 부리신 상기님께 그 깨달음을 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한 것이군요. 네. 그럼 김일부 대성사는 스승이 내려준 그 영동 천시몰의 화두를 풀었나요? 그래서 그 김일부 대성사가 그 스승으로부터 그 화두를 받은 이후부터는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부터 드는데, 어쨌든 끊임없는 사색, 그 다음에 공부에 정진하고 그 영감무도를 병행하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철학적인 고뇌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꿈결 같은 신비 체험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 때는 이제 54세 되셨던 김효년이고요. 양력 서력으로 1879년도인데 그 해에 딱 이르러서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알 수 없는 계획들이 끊임없이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년을 두고,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을 두고, 근데 그게 차츰 선명해지는 거죠. 마침내 온 천지가 이제 계획으로 가속찰증에 이르렀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연상해 보면 매트릭스 영화 보면 막 무슨 활자들이 막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 천지가 그렇게 보였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뜻을 알지는 못하니까 더 답답한 시절.
근데 그 후 어느 날 주역 술계전 6장에 보면은 신이 하자 묘 만물이 위헌자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신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구절을 딱 읽다가 문득 도노를 딱 해버려요. 모든 게 이제 공자님의 예시였구나를 확연히 깨닫고 이에 새로 이 정역팔계를 그리십니다. 그로부터 어금존양의 선천 복희팔계와 문왕팔계에 이어서 정음정양의 후천팔계도를 탁 이제 세상에 내게 되는데, 그래서 괴를 다 그리는 순간에 또 호련히 공자가 현신하셔가지고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어떤 그런 축복을 받고 크게 칭찬하면서 일부라는 이제 호를 이제 받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역궤도의 추전이라고 하는 것이 김일부 선생님 나이 54세, 1879년도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역도의 수리론에서 봤을 때 저 1879년도 김효년이 건도에서 곤도로 바뀌는 시점이었다는 천시가. 그러니까 네. 때가 찼으니까 이렇게 딸깍 이렇게 우리가 절기가 바뀌니까 갑자기 시원해지고 선선해진 것처럼. 그래서 정역팔계도에 출연한다는 것은 중국 사상의 그늘에 갇혔던 우리의 한국 철학의 독창성을 이제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뉴 스토리를 이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정력을 조금 읽어보긴 했지만 굉장히 내용이 난해하더라고요. 어렵고요. 그런데 그 정력 팔기도를 그리고 나서 책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54세 되시던 1879년부터 이제 그 괴상이 네. 이렇게 막 떠올랐죠. 아마 이게 천부경도 계시를 받고 네. 하도도 계시를 받고 네. 이게 뭔가 큰 깨달음은 이렇게 받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제 조카뻘 때는 이제 김국현이라는 친척한테 그 선명해진 궤도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종에다리 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 궤도가 안 보였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정력의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그걸 대역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됩니다. 대역서라는 것은 큰 역의 서문이다. 또 뭐 이 천재의 틀이 크게 바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력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 거기에는 뭐 일부 사실 또 일부 사적 이런 글들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역서에는 이제 정력의 계략적인 것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죠. 그것은 그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주역과 정력은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어떤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패턴 이런 것을 읽어서 인간의 문명이나 윤리 이런 데다 적용을 하는 거라면, 정력은 이 대자연이 순환하는 어떤 그런 주기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전체가 기울어진 이런 세상을 선천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걸 마감하고 후천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세상의 개벽문이 열린다 하는 그 정력은 이렇게 선천과 후천, 선후천론으로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보는 새로운 어떤 진리의 안목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역사에는 그런 내용들로 2년 후에 이것이 이제 세상에 먼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서문인 대역서에서 그 정력의 핵심 내용인 후천 개벽의 소식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6세에 이제 그 대역서를 다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59세가 되던 1884년에 정력의 본문. 본문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주역도 상경이 있고 하경이 있죠. 맞아요. 그것처럼 정역도 상경에 해당이 되는 15일원, 그다음에 하경에 해당이 되는 11일원. 이게 전부 수죠, 수. 전부 상수 논리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시게 되죠.
그래서 대역선은 뭐 한자로는 269자, 뭐 15일원은 3147자, 11일원은 1207자.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서 이게 수의 논리 또 시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천지 만물이 이렇게 새로운 차원, 후천이라고 하는 어떤 성숙의 시간대로 변화해가는 그런 논리들을 이제 완성을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54세 때 그거를 이제 대각을 하고 60세가 되어가지고 하경 11일원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있다가 이제 73세 때 이제 작고를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어떤 기밀부 대성사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도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순환하고 변화하면서 흐르는 길인데, 그래서 그 천지일월은 이 생명의 법도를 짓고 생명을 창조하면서 운행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역도라고 하면 천지일월의 운행 질서와 그다음에 만물의 변화 현상을 밝혀내는 이제 생명 철학 이렇게 정명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정역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천지일월이 이제 선천의 윤도수를 극복을 하고요. 정도로 운행하는 변화 이치를 밝혀놓은 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답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새길로 갔었다는 거죠. 진짜 갔어야 되는 길이 뭔지 정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간에 뜯어 고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정말 상제님의 손길은 아주 작은 것부터 극대까지 다 손을 보셨는데, 오직 역만은 이미 한 사람이 밝혀놓았으니 그 역을 쓰라. 그러니까 기밀부 대성사의 정역을 아주 공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체가 기울어져 있었던 선천에는 상극질서 때문에 인간과 자연 환경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정역에서는 장차 기울어진 천체가 이동을 딱 함으로써 우주의 모든 모순이 이제 일소된다. 정의사회 구현 딱 이렇게 돼서 후천의 세운수가 열리고 천지가 우주 만유가 꿈꾸어온 이상세계가 지상에 실현된다는 그 이치를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명쾌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제님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축구 선수들을 이제 넣고 빼는데 주역을 넣었다가 빼고 정역을 투입하는데, 그 정역은 기밀부 대성사가 이미 다 만들어서 그 선수를 다 만들어 놓고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상제님께서 후천에는 기밀부 대성사가 밝힌 정역을 쓰신다고 하시면서 기밀부 대성사의 업적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제 그 두 분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게 참. 그러니까 붓대 하나로 세상에 낡은 관념을 뒤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 기밀부 대성사님인데, 국사봉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어요. 향적산 국사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 한 24개 정도 있는데, 국사라고 붙으면 나라의 큰 스승이 출연할 만한 봉우리니까 그 봉우리에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향적산 국사봉에. 그래서 근데 하루는 이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선생님 나이 우리 72세. 이제 그 시대에는 그게 아주 그냥 고고한 노인이죠. 근데 청년 나이 27세. 딱 뒤집으면 나이가 또 뒤집어지는 그 나이. 얼마나 파릇파릇하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백성들의 어떤 고달픈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 삶의 현장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1897년에 천하유력을 시작할 즈음의 상제님, 청년 상제님이 이제 노년의 기밀부 대성사를 만나러 국사봉에 친히 이제 방문을 하신 거죠. 그때의 모습을 이제 좀 그려보면은, 근데 기밀부 대성사를 찾기 전에 기밀부 대성사님이 꿈에 아주 현명한 꿈을 꾸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옥경에 올라오라는 명을 딱 전해요. 그래서 일부 대성사가 천사를 따라서 천상에 올라갔더니 요운전이라고 하는 편액이 걸려있는 금고에 딱 들어가서 상제님을 뵙고 내려온 거죠. 꿈 중에 그런 길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로또 있었으면 로또 사야 되는 꿈이야 이게. 상제님을 봤어. 그렇죠. 이제 마장 근데 딱 꿈 꿨는데 딱 보니까 내가 간밤에 뵀던 그분이 앞에 딱 오신 거야. 소름이 전율이 얼마나 끼쳐 말하는 지금 저도 머리가 좀 쓰는데 간만 뵌 상제님하고 형모가 너무 같아서 그 일을 딱 아랬더니, 그러면서 증산 상제님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그 기밀부 대성사의 영가무도의 교법도 관찰을 하시고
김일부 대성사 후천개벽의 천지대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는 이제 3년 천하유력 후에 9년 천지공사를 이제 벼르고 계셨던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완전히 새 우주를 만들려고 벼르고 있던 찰나였고 그 김일부 대성사는 유형 무형의 만물이 생성과 변화하는 후천의 어떤 기본 이정표를 이제 도상으로 갖고 있던 분이니까 이거는 주역공사를 일부를 시켜서 이미 받은 걸 다시 이제 접수하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만남은 증산상제님이 천상에서 이미 이제 예약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만남. 너는 그때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려가서 그걸 다시 이제 그 아련의 어떤 약속을 실현하신 거. 그래서 주역공사를 실천한 김일부 대성사는 어떤 치하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만남입니다. 뭐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말 영광이 어떤 그런 대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상진 인간으로 오신 상님을 배웠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 앞서서 김일부 대성사가 그 간촉사의 미륵불에게 그 깨달음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 천명과 깨달음을 내려주신 미륵불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을 살아생전에 직접 이렇게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일부 대성사께서 원래 천명을 받고서 네. 그 정역을 밝히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천명을 완수하고 나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그 완수한 천명을 아까 이렇게 접수하셨다. 네.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우주의 최고 대권을 가진 그런 이제 상제님께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인정을 이제 확인, 인정 그리고 공포 이런 어떤 예식으로서의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만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제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최승호는 내 세상에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에 앞길을 열었느니라. 일부가 내 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김일부가 일 한 가지를 했다. 내 일 한 가지. 그 내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다. 상제님께서 오셔서 이 선천 세상을 마감짓고 후천 성경을 여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 명분 없는 일이었고 근거 없는 어떤 무슨 원리가 없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김일부 너는 내려가서 내려가서 네가 그걸 해라. 그 천명을 받고 사실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부 대성사는 성공적으로 그 천명을 완수를 하셨고 상제님께서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김일부 대성사의 그 공덕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셔서 역도의 종장, 그죠? 역철학, 그러니까 모든 우주론에 관련된 그 깨달음의 그 모든 문명신들의 종장, 최고 자리에다가 임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명부대왕으로도 임명하셨죠. 뭐 인구 제일 많잖아요. 이렇게 했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참 우리가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만남으로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일부 대성사께서 그 일생을 오로지 천지 이치를 밝히는데 일심을 하시고 또 마침내 상기님을 친견하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이제 정력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팔계도는 이미 복희팔계와 그 문왕팔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김일부 대성사는 정력팔계도를 새로 이렇게 그리신 건가요? 내비를 켜고 대천을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비에는 없는 길로 저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미 신장로가 아주 빠른 길이 뚫렸는데 내비에는 없어. 그러니까 내비에서는 들판을 제가 달리고 있는 걸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복희팔계랑 문왕팔계가 있는데 이미 옛날 역이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우주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 내비가 업데이트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래서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생장성 3단계의 시간대로 이제 변화를 하는데 따라서 역의 원리라는 것도 봄에 생역이 있고요. 낳는, 여름엔 장역이 있고 자라는, 가을에는 성역, 이제 다 이제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이 삼역 변화로 나타나는데 배달 동이족의 선조인 복희 씨께서 밝히신 복희 팔궤도라고 하는 건 천도가 변화하는 원리를 밝힌 생역입니다. 천도의 변화입니다. 주나라 문왕이 작성한 문왕 팔궤도는 인도를 밝힌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밝힌 장역입니다. 성장해요. 근데 김일부 대성사님이 완성한 파이널 생장성으로 정반합으로 완성한 정역 팔궤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치 주기도문 같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땅의 변화의 길, 지도를 밝혀서 천지인 우리 삼극을 다 완성하는 인류사의 대통일의 인사법칙을 드러낸 가을 천지의 성역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복희와 문왕 팔기까지 다 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일월의 변화 운동, 천지일월 변화 운동시키는 천지생명 율동 주기가 탄생일 때는 이제 생역일 때는 1년 366일이었다가 성장기에는 365와 4분의 1이었다가 그다음에 성숙기에는 이제 우주가 정역궤도로 정원궤도로 도니까 360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안정되는 그렇게 흐름이 되고 머지않아 인류는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는 이상적인 조화 세계에서 살게 된다라고 밝히신 거고 정역 사상이라는 거를 이제 압축해 보면 조화 선경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갖다가 우주사와 시간사가 하나로 관통하는 논리로 푸는데 우주사의 맥락은 복희 8궤, 문왕 8궤, 정역궤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주사가 완성되는 거고요. 시간사라고 하는 건 366일의 원역, 그러니까 375의 원역이었다가 366, 365와 4분의 1 윤역이었다가 정역으로 그렇게 3단 변화를 하는 진화를 통해서 1년 360일이라고 하는 궁극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곳까지 간다는 그 완결의 여정에 정역이 딱 자리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태모님께서는 그 산천에는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원한의 역사가 되었으나 이제 후천을 개벽하여 새 천지를 짓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새 천지가 열리는 이치를 정력이 담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천지 그리고 새 천지. 예. 그러니까 주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제 과거의 역이죠. 그런데 김일부 대성사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이 열린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금존양은 선천에서 마음 닦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요. 그다음에 조양율음은 후천 성리의 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이 어려운데요. 어금존양, 그러니까 음을 억누르고 양을 높이는 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봄, 여름, 선천을 말하죠. 그러니까 삼천 양지 운동을 하니까 양이 더 비율이 많고 세고 이러니까 그런 불균형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불균형과 부조화의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이게 어떤 선천역의 법도였다. 근데 이게 그냥 계속 가느냐?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마감하고 이제 후천이라는 새로운 천지의 질서가 이게 나온다. 그게 이제 정역 후천역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조양율음이다. 조양율음. 퐁당퐁당하면은 음양을 조율한다. 조율. 음양을 조율한다. 그러니까 삼양이음으로 불균형되었던 것을 양은 이렇게 좀 줄이고 음을 좀 더 키우고 이렇게 조절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참동학 증산도 용어로 말하면 정음정량이죠. 정음정량이라는 것은 완전히 조율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조양율음은 그것을 조정해가는 과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어쨌든지 간에 이 김일부 대성사의 이 정역에서 이 선후천론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갇혀있던 주역의 세계만 바라보던 갇혀있던 눈에서 이거는 선천에 불과하다. 새로운 후천이라는 새 질서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서전을 읽어라. 주역이 다가 아니다. 새로운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세계 그 눈을 떠라. 근데 김일부 대성사는 그거를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은 어금존양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뭐 진리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한 거고 앞으로는 이것이 새롭게 조율이 되어서 후천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열린다. 이것을 이렇게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태모님 말씀에서 이제 후천을 개벽하여 새 천지를 짓는다. 그렇게 짓는 그 원리가 바로 정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산도 사상과 이제 정역 사상을 좀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상극에서 상생으로라는 우주사적인 측면, 윤역에서 정역으로라는 시간사가 결합돼서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대사건의 필연성으로 매듭이 지어지는데, 근데 이제 정역 사상은 원론 차원에서 후천개벽이 오는 이치를 밝힌 거라고 한다면, 증산 상제님의 이제 증산도 메시지는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 일련을 새롭게 정립을 하여서 후천개벽의 당위성을 비롯해서 이제 지구상에 벌어지는 개벽 실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김일부 대성사님의 정역의 의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 83년도 1983년도에 이정호라는 분이 정역 연구라는 걸 쓰면서 이 정역 8개의 일서적 의의를 이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곤 정의로 말미암아서 천하의 올바른 윤리가 세워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진 선천의 궁에게 새 활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다. 정역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곤남 건북의 정역 8궤도는 세계의 태운을 조성한다. 태소녀의 그 태운을 조성하면서 간방으로 하여금 신지서 수립의 기수가 되게 만든다. 우리 동북간방의 역사적 의의를 표방을 했다는 거고, 정역 8궤도는 인류에게 개과천선하도록 의식혁명의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너무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간방의 결례는 세계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다음에 간방 결례는 무상의 보물인 정역 8궤도를 이 땅에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정역 연구의 그 5가지 의미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이게 그냥 머리로서의 어려운 느낌이 아니라 이거 사명감으로, 그게 증산도의 천명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참 남다르게 좀 와닿았습니다. 네. 정력이 그 후천이 오는 이치를 밝혔다면, 증산 상제님은 후천 가을이 열리는 구체적인 개벽 상황과 인류가 후천을 건설하는 역사를 설계하셨다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럼 후천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건가요? 뭐 쉽게 말하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후천 개벽으로 열리죠.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걸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치, 요게 이제 정력이죠. 그러면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어떻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느냐, 그것을 금화교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놓으십니다. 금화교역으로. 이걸로 체계화를 시키세요. 금화교역이 뭐냐 하면 금과 화가 서로 교역한다.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요. 단순한 그 말의 의미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하도 낙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도와 낙서에 있는 그 바두갈 있잖아요. 검은 바두갈, 흰 바두갈로 우리 수로 상수 숫자로 표현되는 그 원리, 이게 수의 원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왜 선천에서 후천으로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지 왜 넘어가야만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무로 말하면 봄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서 막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선천에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성장을 하면 성장 나중에 한계점에 이르면 체크의 콩나무도 아니고 이 나무 쓰러 죽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자연, 대우주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 딱 가면은 스스로 성장판을 닫고서 그때부터 성숙으로 들어가는 자기 조절 작용, 성숙으로 들어가는 자기 조절 장치가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금화교역이라고 하는데, 금화교역은 의미가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스로 아주 이렇게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방금 성장판 조절하는 거. 애들이 키가 크다 더 크면은 거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닫아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금화교역의 작용이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아주 무더운 여름에 폭염이 내리기 전에 이제 장마가 오죠. 장마가 와서 대지를 한번 팍 식혀주고 난 다음에 폭염이 쏟아져야 이거를 미리 식혀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땅 속에
김치 같은 거 이제 땅 속에 겨울에 보관하면은 뭐 아주 잘 보관이 되고 여름에는 땅이 시원하고 겨울이 되면 속이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은 서로 음양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아주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아주 절묘한 시스템으로 자기 조절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선천이 왜 후천으로 가야만 하냐? 이것은 대우주가 끊이지 않고 영원히 순환하기 위한 자기 이 생명 유지 장치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하도와 낙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이제 하도 낙서의 그 구조에서 그걸 찾거든요. 뭐 하도는 뭐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뭐 이제 뭐 듣다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도의 북쪽과 동쪽은 낙서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그대로죠. 1과 3. 그러니까 수기운과 목기운의 수와 목은 그대로 있는데 그다음에 남쪽과 서쪽은 하도와 낙서가 자리가 바뀌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와 금, 남방화와 서방금이 낙서에서는 이 자리가 바뀌어 있죠. 금과 화가 자리가 바뀌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여름철에 미리 아까 뭐 장마가 와서 미리 이제 그 대지를 식히듯이 금기운이 여름철 남방에 와서 미리 그거를 딱 조절을 해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뜨거운 단계로 들어가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요것이 이제 금화 교육이다 이거죠. 금화가 자리를 바꾼 이유다 이거죠.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금의 고향으로 들어가니 금이 화에게로 들어가고 금이 화의 고향으로 들어가니 화가 금에게로 드는구나. 화금이 금화되면 화금이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은 원래 고유한 하늘의 도인지라. 그리고 누가 용화 세월을 이제야 보냈는고. 그러니까 금화가 교역되면서 이 후천이라고 하는 아주 용화 세월, 정말 이상적인 가을 문명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역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선천의 화금이 금화로 교역함으로써 후천이 열리고 후천의 금화가 다시 화금으로 바뀌면서 또 선천을 맞고 그래서 선천, 후천이 이렇게 교류하는 이 법칙은 항구불변하는 우주의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선후천이 반드시 개벽을 거쳐서 금화교역을 거쳐서 후천을 올 수밖에 없다. 이 이치를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지구 우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지축이 이동하는 후천 개벽의 대변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한 시운에 그러면서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일부 능원해요. 내가 아주 그냥 확고하게 말하노니 수조 남천하고 수석 북지로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가을 개벽기에 지축이 바로 설 때에는 바닷물이 북쪽에서는 빠지고 남쪽에서는 모여들어서 이게 아주 성령이 충만한 도의 경지에서 이렇게 소상이 알린 건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동서양의 영능력자들도 지각의 대변국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은 must go into the sea. 반드시 물이 들어가고 미국의 동서부 지역이나 북유럽도 물속에 침몰할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그게 이제 정역에도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저는 우리 수호사님, 포도님 말씀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뭐 천국이라든지 극락 세상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이런 것이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력에 조금만 관심 가시면 그 이치에 눈을 뜨고 아 이렇게 천국은 이렇게 오는구나 이런 이치로 오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상디님께서 그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 가을 개벽기에 방위가 바뀌는 이치가 정력에 담겨 있군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지구적인 대변국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만 이런 대변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 김일부 대성사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엄청난 시죠. 어찌 보면 노스타다무스의 그 어떤 백시선에 능가하는 어떤 시어들인데 그 시어를 시작하면서 일부 사실이라고 하는 어떤 대목에서 뭐 연호는 천진 무궁이요 내력은 신라 왕 37왕손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내력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설파하는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냐면 아마도 통천지 제1원 기밀부 이렇게 내가 뭐다 우주가 변화하는 현현묘묘한 조화 원리를 뚫어지게 한 것은 통천지한 것은 나 일부가 천지에서 으뜸이다 제1원이다. 내가 금메달이라는 거야. 내가 그 화살 10점만 쏜다 이 얘기인데 그 경지에서 자신 있게 이제 읊은 시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관 우주 무중벽하니 수식천곤 대인성. 이게 정역의 포도시에 보면은 그래서 우주의 조화 세계를 고요히 바라보니 천지의 공덕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서 성사되는 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 야 이거는 백미네요. 이거 꿀팁인데 니들은 모를 거다. 이거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야지 된다. 네네. 천지의 그 조화왕 하나님이신 상제님도 결국 반드시 인간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응? 오직 한마음 일심으로 돌고 도는 천지 1월 또한 우주의 역사를 추수하는 인간을 기다려서 그 인간을 기다려서 자신의 대이상향을 실현하게 된다. 그게 이제 아주 구원의 섭리로서의 첫 번째 언급이 되고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지 청명해여 1월 광화로다. 1월 광화해여 유리세계로다. 세계해여 상제조림이로다. 정역의 11음인데 그래서 천지의 맑고 밝음이여 1월의 새 생명 빛나도다. 1월의 새 생명 빛남이여 낙원세계 되는구나. 개벽의 세계여 새 세계여 상제님이 성령의 빛을 뿌리며 친히 강세하시도다. 그러니까 정역의 결론에 하나님의 강세가 두둥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견 용화 세월 금고 정역의 11귀체시인데 오호라 누가 용화 낙원의 시대를 이제야 보냈는고 설레는 거죠. 두근두근 드디어 개봉박두. 그래서 위에 시들에서 보면은 천지는 이제 청명하고 1월은 구원의 휴식을 즐기면서 이제 감미로운 새 생명의 기운을 던져주는 1년 360일의 이제 후천 낙원 시대가 이제 그림처럼 이제 쫙 홀로그램이 그려지실 텐데 특히 정역이 전한 이런 구원의 메시아 강세 소식은 당내의 천지 개벽기에는 상제님께서 지상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의 도법으로 신천지의 낙원의 세운수를 직접 손수 개벽하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상에 오시는 인류군의 절대자인 새 부처님, 도솔천의 천주님, 하나님이 곧 미륵부처님이고 상제님이라는 그 신관의 통일도 시 속에서 이렇게 딱 압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 1월과 인간은 후천 가을 개벽을 눈앞에 둔 오늘의 시간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이제 파란만장한 어떤 사연과 곡절 속에서 우주 시간대의 궤적을 그려왔는데 문명 전환이 맞은 매듭기에는 세계 구원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지금 코로나도 그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근데 미륵존불의 도법이 출세하는 개벽기에 실현되는 용화세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정역의 마무리 시에서 구원의 비밀, 어떤 법방을 살포시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환역에서부터 시작된 역철학의 역사, 약 1만 년에 걸친 네. 그걸 쭉 와서 마침내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을 해서 여기까지 와 보니까 그 결정판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늘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우주 일련 이야기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천말 이 여름의 극점이 되면 여름에 뜨거운 불기운, 그다음에 가을로 넘어간 가을에 차가운 금기운. 여기 이제 만나게 되면 이 뜨거운 불기운과 차가운 금기운은 서로 상극이 되어 가지고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데 이 개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은 오직 화생토 토생금에서 이 우주의 중심 자리에서 만유를 다스리는 아까 상제조림. 김일부 대성사께서 역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그 결론이 뭐냐면 상제님이 오셔서 수식천공 대인성가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이것을 너희들 모르지. 이게 사실은 결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주 변화를 이렇게 큰 틀을 깨치고 나면 결국에는 이 우주의 토자리에 계신 그 상제님께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는 바로 이제 신미토, 미토로 오시는 또 신미성으로 오시는 그 상제님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의 도를 통해서만 이 다리를 타고서 바로 이 가을 개벽을 넘어갈 수가 있다. 용화세계로 갈 수가 있다.
1월 광화 뭐 유리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이 상제님의 새 진리 무국대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9,000년 이 뭡니까? 역철학의 역사의 최종 결론이 결국 상제님의 하나님의 무국대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력을 완성하여 선우천이 바뀌는 우주 대변혁의 원리와 동방조선에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처음 밝혔다는 걸 알아보았는데요. 정력이 전하는 후천가을 세상의 도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 강세 소식에 눈 떠야겠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